자식집 가느라 5시간 걸렸습니다. 손녀 생일이라고 반찬이며 선물이며 한가득 싸들고 버스에, 지하철에, 또 마을버스까지 갈아타며 숨이 턱턱 막히는 도시를 지나 도착했는데 그 집 식탁에 제 앞에 놓인 건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국물도 없고 반찬도 없고 고생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식은 배달짜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 참 서글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셨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삼킨 그 한 끼, 제가 어떻게 되갚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말순, 올해 74입니다. 경북 안동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그냥 시골 할머니예요.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에 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하나가 제겐 전부입니다. 그 손녀 생일이 다가오니 올해는 꼭 직접 얼굴 보고 밥 한 끼라도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소고기로 장조림을 만들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에 동태전까지 부쳐서 찬기마다 꾹꾹 눌러 담았죠. 아이 좋아하겠지 싶어 예쁜 분홍 원피스도 선물로 싸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역, 지하철, 마을버스를 거쳐 5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죠.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라는 사람은 문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툭 말합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이셨어요? 그렇게 무표정하게 문을 열어주고 말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제게 내민 건 짜장면 한 그릇. 그 한 끼를 앞에 두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넘기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간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지만 5시간 거리니 이 나이에 그 먼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 손녀가 올해로 10살이에요. 이제 곧 사춘기도 오고 외할머니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젠 점점 더 멀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직접 얼굴 보고 축하해주자.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시장에 나가 소고기 사서 장조림하고 어릴 때부터 잘 먹던 열무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집 앞 텃밭에서 딴 상추며 고추도 바구니에 담고 동태전도 앞치마 두르고 기름 냄새 묻혀가며 손수 부쳐 싸놨죠. 먹는 것만 챙긴 게 아닙니다. 며칠 전 읍내 장날에 갔다가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보게 됐어요. 속으로 이거 내 손녀가 입으면 참 예쁘겠다 싶었어. 가격도 안 깎고 바로 샀습니다. 포장지까지 사서 예쁘게 포장도 해놨고요. 짐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걸 담으려 보따리가 4개가 됐습니다. 양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혼잣말했어요. 왜냐면 그 애의 얼굴 한번 보면, 그 웃는 얼굴 한번 보면 이 허리쯤은 그냥 펴질 것 같았거든요. 그 전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내일 가면 어떤 얼굴로 맞아줄까? 내가 싸온 반찬 맛있게 먹어줄까?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안아줄까? 그렇게 상상하다가 잠들었어요. 꿈에서도 손녀가 웃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분홍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짐이 무거워 팔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그날따라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더군요.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벗어나 도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도 들뜨고 있었어요. 아휴, 오랜만에 손녀 얼굴도 보고 며느리한테도 수고 많다고 말해줘야지. 너무 고생 많다고,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룻밤 자고 오자. 그게 제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 발 딛고 나왔을 때 그 차가운 공기와 회색 건물들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그때 느끼지 못한 예감 같은 거였겠죠. 그렇게 도착한 아들네 집, 그 현관 앞에서의 첫 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얼얼하고 허리는 휘었지만 도착했다는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서 있는데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스피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나왔죠.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이셨어요? 그 말투가 어땠는지 아세요? 놀란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니고 마치 왜 왔냐는 듯한 그 건조함. 그렇게 툭 내뱉고 문은 뚝 하고 열리긴 했지만 나와서 보따리 받아주는 손길도 인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손녀가 뭔가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직장에 갔다더군요. 아, 오늘은 애 데리고 학원도 가야 해서요. 많이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하며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더니 주방으로 휙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보따리를 구석에 내려놨습니다. 팔이 얼얼하고 땀은 줄줄 흘렀지만 그 집에는 저를 반겨주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진 채 거실에 앉아 그냥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는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식탁 위에 무언가 툭 하고 올라왔습니다. 짜장면. 배달용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그냥 시켜서 그대로 꺼낸 배달짜장 한 그릇. 국물도 없고 단무지도 없고 비닐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님, 드실래요? 배고프시죠? 아침도 못 챙겼네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허기를 느낄 새도 없이 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은 풀지도 못한 채 보따리 속에 들어 있었고 그 애 입으라고 사온 예쁜 원피스도 방구석 어디엔가 놓인 채 존재감조차 없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짜장면을 한 젓가락 떠봤습니다. 차갑고 퍽퍽한 면발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사랑하는 손녀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날 제가 받았던 건 짜장면 한 그릇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차가운 마음 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쌓은 이 마음, 어떻게든 제대로 되돌려주자. 그날 밤, 아들 녀석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하고 짧게 인사를 하더군요. 근데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진 걸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며느리는 대충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 2가지에 국 하나. 아이 반찬 따로 내고 우리 밥은 한쪽에 휙 던져놓은 수준이었죠.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힘드셨죠? 먼 길 오시느라. 그 말에도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응, 괜찮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손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숟가락으로 휘적거리며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다시는 오지 말자. 이젠 나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하겠다. 한밤중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불도 없고 바닥은 차고 방 한쪽에 깔린 요에 몸을 누였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싫었어요. 내가 저 아이에게 짐이 되었구나.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눈물이 흐르려는 걸 꾹 참으며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손에 들 수 있을 만큼만 반찬과 옷까지만 들고 남은 건 그 집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아들 얼굴 보고 갈까? 아이에게 인사라도 하고 갈까 했지만 그 문을 다시 두드릴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을버스 첫 차를 타고 지하철역을 지나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허전하고 쓸쓸하고 무거운 보따리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안동집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제야 숨이 놓이더군요.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방. 하지만 거긴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남겨온 반찬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받은 모욕을 어떻게 되갚을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복수는 돈으로도 말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잊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처음엔 아들도 며느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그냥 넘어가는 눈치였어요. 추석 무렵이 됐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안 오세요?
하는 말투가 어찌나 간단한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내가 이젠 몸이 힘들었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 이후로 그 집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손녀 생일엔 한 번쯤은 전화라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애 생일날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이 말순.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동네 회관에 나가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저를 찾기 시작했더라고요. 동네 이장님을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할매 서울서 며느리가 전화 왔던데요. 요즘 왜 연락 안 하시냐고. 그러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아마도 며느리는 제가 이번에도 손녀 생일에 뭐라도 들고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안 가니까, 안 보내니까 허전하고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동네 친구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님이 왜 요즘 연락도 없고 서울에도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묻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겠냐.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큰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져 줬을 뿐.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 집 식탁에서 내 존재를 치워준 거죠. 그게 그렇게 허전했나 봅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느꼈겠죠. 아, 우리 집에서 그 할매가 사라졌구나 하고 그때 느꼈어요. 말이 없어도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은 사라짐으로써 가장 강하게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벼틀 쬐며 손톱을 깎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죠.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전 이상하게 가슴이 차가워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잘 지내지. 너희는? 하고 부드럽게 받아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응, 나야 뭐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민서 생일이라 혹시 내려오시나 싶어서요. 민서. 제 손녀 이름입니다. 한때는 그 애 생일이 제겐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날 저는 지금껏 하지 않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가니? 작년에 갔다가 배달 짜장 한 그릇 얻어먹고 왔는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땐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죄송했어요, 어머님. 그제야 어정쩡한 사과가 나오더군요. 그 사과는 정말 미안해서 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꺼낸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몸 하나 챙기기 바빠. 거기까지 갈 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텃밭을 더 넓혔고, 다리가 불편한 옆집 노인네라 같이 된장 담그는 재미도 붙였어요. 주말엔 동네 경로당에서 80 넘은 친구들이랑 고스톱도 치고요. 그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예전엔 자식에게 미안했어. 병원 갈 때도 말도 못하고, 아프다 말도 못했는데,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더라고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이젠 오히려 편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토록 보고 싶던 손녀 얼굴이 지금은 기억도 흐릿하네요. 애틋함보다 서운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도 2번이나 바뀌었고요. 그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불쑥 안동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엄마하고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엔 무언가 깨달은 사람 특유의 낯빛이 비치더군요. 어디선가 미안함을 잔뜩 묻힌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다가 그 아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짧은 인사 속에 조금은 떨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럭저럭.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감정 섞지 않고 그냥 사실만 말하듯이요. 아들은 잠시 주춤하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민서가 모은 용돈이에요. 할머니 드리고 싶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 손녀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참았던 눈물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나도 내 몸 하나 추스리기 바빴어. 서울은 무리야. 아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 민서 생일날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엄마, 한 번쯤 다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물음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서울 그 아파트 식탁이 아니야. 나는 이 마당에서, 이 평상에서 내 나이대로 살아야지. 아들은 말없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도 없이 감자를 깠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손끝으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도 하고 무난 인사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민서가 그리운 날이 아예 없진 않지만요. 그래도 그리움을 꺼내지 않는 게 더 나은 사랑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챙기며 삽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그게 내가 살아오며 처음으로 배운 노후의 자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짜장면 한 그릇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자식한테 미안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늘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긴 시간 걸려 도착한 내게, 짜장면 한 그릇 던지듯 내밀던 그 손길이 내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그 집에 서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물론 처음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 손녀, 민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 몇 번이고 올라가려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꾹 눌러두고 조용히 지내다 보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제 연락 오려나? 무슨 날이니까 뭘 챙겨야 하나? 그런 생각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오히려 더 고요하고 단단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 외롭지 않니? 아들 보러 안 가? 하고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길 때야. 자식에게서 마음을 뺀 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돌린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텃밭에 상추 심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책 한 권 읽고 낮잠 자는 이 시간이 참 고맙고 소중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에게 마음을 다 줬다가 서운함만 안고 돌아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쓰던 마음, 조금만 나에게 돌려보세요.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복수이자 내가 나를 아껴주는 방법입니다. 자식이란 멀리 있어야 예쁘고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가장 평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후회 없습니다. 멀어진 그 식탁 대신 내가 차린 내 밥상이 훨씬 따뜻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단단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